부부 상담의 실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현대 상담 이론들이 변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수업 시간을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그 이미지를 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빨리 돌아가는 이제 무용수죠. 이 무용수가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으로 돌고 있나요? 왼쪽으로 돌고 있나요? 네. 무용수가 이제 돌고 있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돌고 있냐, 왼쪽으로 돌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어떻게 이제 응답을 하시냐면, 아니, 이거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오른쪽으로 도는데 이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왼쪽으로 도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자, 이 이미지를 보셨을 때 무용수가 오른쪽으로 도나요? 왼쪽으로 도나요? 왼쪽에 있는 이제 선이 붉은색 선과 파란색 선이 그어진 무용수와 함께 가운데 무용수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으로 도는 게 맞죠? 그쵸? 오른쪽으로 도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미지를 한번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붉은색 선과 파란색 선이 그어져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와 함께 왼쪽에 있는 무용수를, 가운데 있는 무용수를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무용수가 왼쪽으로 돌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는 반대쪽으로 도는 거, 이번에는 또 반대쪽으로 도는 거, 이런 걸 보여드렸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무용수는 어느 한 방향으로 돌아요. 어느 한 방향으로 도는데 실제로는 어느 한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고요. 돌고 있는 건 맞는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없어요. 오른쪽이 맞냐 왼쪽이 맞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실제로 부부의 문제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A라는 방법이 더 맞는 거예요? B라는 방법이 더 맞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현상만 있을 뿐이지 뭐가 더 맞냐 이런 거는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담사가 마치 판사처럼 이게 맞고 저게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상담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부부는 그렇게 상담하시면 상담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부 상담 이론들이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마고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 이마고 이론은 포인트는 뭐냐면 무의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의식에. 이마고 이론 자체는 이마고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무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이마고 부부 치료의 핵심은 자신의 부모와의 긍정 부정의 관계를 맺죠. 그래서 자기 부모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긍정 이미지 부정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이마고 이론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긍정 부정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배우자 이미지를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무의식에 있는 거니까요. 무의식에 있는 이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배우자 이미지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이마고 부부치료에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남성 양육자,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남성 양육자의 긍정적 부분, 부정적 부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성 양육자, 이게 아빠, 엄마죠. 여성 양육자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이 믹스된 이런 것들. 그래서 복합적으로 어떤 이마고를 형성해요. 배우자의 복합적 이미지, 그 다음에 무의식적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걸 투사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이마고 이론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 스토리 오브 어스라고 하는 영화, 이 스토리 오브 어스라는 영화의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부부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남편 쪽 부모, 아내 쪽 부모가 나와서 6명이서 토론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이 중간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마고 이론을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이터널 선샤인은 이제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 배우자는 아니지.
이렇게 애인과의 관계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서 이렇게 갈라서고 그 애인을 만났던 기억을 지우고 났는데 다시 또 그 애인을 만나서 둘이 사랑에 빠지는 이런, 굳이 지웠는데 왜 또 만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마고라는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 어떤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서, 각인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각인이 되다시피 한 그런 배우자 이미지에 딱 맞는 사람에게 매력을 확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이마고 부부 치료에서는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매력을 느끼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 과거의 무의식을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이마고 부부 치료에서는 이마고 대화라고 하는 대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마고 대화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반영하기, 두 번째 공감하기,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대화를 해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그 부부의 어떤 무의식을 분석한 이후에 대화를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접근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영하기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9시에 들어온다고 하고 12시가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인 남편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제 반응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항상 늦었다는 얘기야,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게 일반적인 남편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반영하기의 전형적인 예는 뭐냐면, 당신의 말은 내가 9시에 들어온다고 하고 나서 12시가 지나도록 안 들어왔다는 말이지 라고 하는 아내의 말을 반영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동그라미가 아니지, 남편 삶만 반영하기를 한 거예요. 이 말들은 남편 1, 2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또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말일 뿐이지 반영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하기 대화입니다. 인정하기는 그런 행동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 뭐 전형적인 남편은 소설 쓴다, 소설 써, 무시하지 않았거든, 이렇게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소리다, 내가 놀다 늦었냐,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건 전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표현들인 거죠. 그런데 아내의 말을 인정하는 건 당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당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겠어. 당신 입장에서 보면 꼭 내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어. 이게 바로 인정하는 그런 대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공감하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에게 내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서 속상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그냥 일반적인 뭐 남편이라고 한다면 속상할 것도 많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알았어 미안해 됐지, 뭐 이런 식의 화풀어,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이거는 아내의 말을 전혀 공감하는 반응이 아니죠. 뭔가 이제 아내를 말 못하게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반응일 수 있는데, 전형적인 공감하기 반응은 당신의 속상함이 이해가 돼, 나라도 속상했을 거야, 미안해,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공감하기 반응이겠죠. 그래서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 이렇게 세 단계로 부부간의 대화를 연습시키는 것이 이제 이마고 부부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반복해서 연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부치료 이론은 가트만 박사가 이야기한 부부치료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트만 박사가 부부치료 이론을 이야기하는 건, 포인트는 뭐냐면 부부관계를 망치는 네 가지 대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대화 방식을 줄여야 되고 긍정의 대화 방식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긍정대화, 부정대화의 비율은 긍정대화가 최소한 5, 부정대화는 1, 부정대화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은데 실제로 부정대화를 안 하는 부분은 뭐 거의 없다 보니까 최소한 5대 1 정도는 되어야, 그래야 부부관계가 뭐 비교적 안정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가 아주 좋은 부부들은 20대 1이래요. 20대 1. 와, 이건 뭐
4배 긍정의 대화가 이제 일반적인 부부보다 한 4배 정도는 더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부부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대화, 전형적인 4가지 대화가 뭐냐면, 첫 번째 비난, 두 번째 방어, 세 번째 경멸, 네 번째 담쌓기라고 하는 이 대화가 부부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비난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난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뭐, 당신이란 인간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난. 방어는 말 그대로 방어하는 겁니다. 비난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내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당신은 안 그랬어? 그게 왜 내 탓이지? 이런 거. 이게 내가 나를 이렇게 딱 방어하기 위한 표현들. 경멸하는 표현, 조롱하거나 비웃는 거, 병신같이, 멍청하기는, 바보 같아서는,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것이 경멸하는 대화. 그 다음에 담쌓기입니다. 담쌓기는 아예 이렇게 절벽을 쳐서 말을 안 하는 게, 반응을 안 해버리는 게, 이게 바로 담쌓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쳐다본다든지, 네가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뭐 이런 거. 딴전 피운다라든지, 뭐 이렇게 어디 피해버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쌓기죠. 그래서 가트만 박사가 봤을 때 이 4가지 대화 방식은 부부관계를 매우 해치는 부정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대화를 줄여나가고 긍정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게 이제 가트만식 접근 방법,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서중심 부부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서중심 부부치료라고 하는 것이 부부 상담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물론 뭐 부부 대화를 훈련시키는 거 이거 매우 좋아요. 임하고 부부 대화 같은 거 매우 좋고, 가트만의 이제 4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대화를 줄이는 거, 이것도 매우 좋은데, 부부 상담을 진행할 때 부부를 핵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매우 이렇게 이제 효과적인 그런 부부 상담 기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가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3가지 기본 전제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애착 이론에 근거해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0세에서 보통은 3세, 길게 보는 분들은 0세에서 6세까지 관계에서 주 양육자, 그러니까 대부분 어머니죠, 엄마죠. 엄마가 아기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애착을 형성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애착의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애착에서는 뭐 선생님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아기들은 자기가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어떤 안정감을 느끼고 싶을 때, 내가 이렇게 편안함을 얻고 싶을 때 애착 체계를 발동시켜요. 애가 울죠. 애가 울어서 엄마한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애착이 필요해요, 애착 반응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애착 체계를 발동시키는 그런 자극을 주면, 그 애착 체계를 발동시킨 것에 대해서 엄마는 애착 행동을 하죠. 이렇게. 그럼 아구가 딱 맞아요, 이 2개가. 애착 체계를 발동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애착 행동을 딱 하면 이 2개가 아구가 딱 맞아서 애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착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관찰을 해봤더니, 0세에서 3세 사이에 어떤 애착을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다른 관계에서도 그 애착이 다시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사춘기가 됐을 때, 만약에 제가 이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다 라고 가정을 해요. 같이 몰려다니는 애들이 5명이 있어. 5명이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봤더니 나만 빼고 4명이서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안정애착을 형성해서, 제가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패턴이 내 안에 형성돼 있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4명이 이제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이유가 있어서 걔네들이 그랬을 거야. 또 기회가 되면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그 친구들은 나에게 아주 좋은 친구들이고 나한테 좋은 반응을 해주는 친구들이야. 이 관계가 그렇게 쉽게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아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4명이 영화 보러 갔다 오는 것이 좀 서운할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불안정 저항 애착을 형성했어. 그러면 저를 빼고 영화를 보러 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네 명한테 제가 한 명씩 전화해서 너 나 빼고 영화 보러 갔다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그러고도 친구니? 두 번째한테 너 나 빼고 영화 보러 갔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러고도 친구니?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하면서 내가 실제 원하는 건 나를 버리지 않아 나와 애착을 형성하는 좋은 친구들이야 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 친구라면 제가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 공격을 받아내면서 인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긴 어렵죠. 왜?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이야, 쟤 무서운 애네. 쟤는 좀 거리 둬야 되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는 애착을 맺고 싶어서 안정감을 내가 얻고 싶은데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공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불안정 회피 애착을 선택해서 그럴 줄 알았어. 니들이 언젠간 나 버리고 니들끼리 놀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뭐 관심도 없는 척 내가 그렇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니 쟤 삐졌나 보네 이렇게 하다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내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니들이 나 또 아는 척 했다가 언젠가 또 버릴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나오면 나한테 다가오는 게 쉽겠냐고. 그렇죠. 못하겠죠. 그래서 사춘기 때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또 다시 수면 아래 내려갔다가 결정적으로 언제 나타나는가? 부부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부가 늘 배우자에 대해서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기지 역할을 늘 해주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안전 애착을 형성한 사람이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배우자가 저에게 안전기지 역할을 못 해줬을 때 배우자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늘 특별히 좀 그런가 보다 오늘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지 이러고 제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가서 다음번에 안전기지 역할을 다시 해주면 역시 그렇지 이렇게 내가 이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제가 불안정 저항 애착을 형성했어요. 그러면 제 배우자를 공격하듯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정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실제 제가 원하는 건 애착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건데 공격이란 방법으로 애착을 확인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원하는 건 애착이지만 제가 불안정 회피 애착을 형성하면 그렇지 뭐 네가 나를 버릴 줄 알았어. 절벽쳐, 담쳐 이런 방식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저를 대할 때 제가 배우자를 버리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회피 애착을 하면. 그러면 배우자는 다른 반응을 저에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애착을 형성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다시 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인데 제가 만약에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안정 애착을 형성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럴 능력이 없어 불안정 회피 애착, 불안정 저항 애착, 불안정 혼돈 애착을 제가 맺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이걸 반복할 거다라고 하는 게 애착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에서는 부부는 배우자를 통해서 안전감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게 공격이 됐든 아니면 철벽을 치는 게 됐든 간에 이건 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안전을 확인하려고 하는 안전기지임을 당신이 나를 정말 버리지 않고 나를 인내해주며 나를 수용해줄 거야 라는 걸 확인하려는 시도로서 나타나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서중심 부부치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정서중심 부부치료에서 포인트로 두는 건 뭐냐면 경험, 체험을 포인트로 둡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우자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내가 다시 안정 애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지금 어떤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가 이 부부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셋이 앉아있는 거죠. 셋이 부부와의 관계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안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서중심 부부치료의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계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이버네틱스 이론. 사이버네틱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에어컨, 여름에 에어컨을 켰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센서가 있어요.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설정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난방기 이런 게 있어요. 센서가 딱 센서를 해서 원래 설정 온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25도야. 25도면 25도보다 더 높다. 만약에 이제 27도야. 지금 실내 온도가 27도면 이 센서가 27도네, 25도보다 높네라는 걸 사인을 보내면 여기서 이제 냉방기가 켜지도록 만들어서 냉방기가 가동이 되죠. 그러면 다시 돌아서 25도랑 맞아. 그러면 이제 이게 떨어져서 26도가 됐어. 그러면 아직도 25도보다 높아. 그러면 계속 냉방기가 온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서 냉방기가 가동이 되죠. 그럼 이게 또 돌아서 24도가 됐어. 만약에 실내 온도가 24도가 됐으면 25도보다 높네? 라고 이제 딱 센서가 읽어요. 그럼 돌아서 냉방기를 꺼. 그럼 냉방기가 꺼지는,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이게 바로 사이버네틱스 이론이거든요. 실제 부부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도 여러분 그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관계에서 또는 주변의 부부들을 관찰하면서 많이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아내를 향해서 어떤 표정을 짓는 게, 저는 아내로부터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졌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흔히 말하는 썩소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졌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저는 제가 그냥 괜히 그런 표정을 졌겠습니까? 뭔가 기분 나쁘니까 이제 제가 그런 표정을 졌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주는 자극으로 인해서 저는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표정을 졌어요. 또는 어떤 말을 했어요. 지는 뭘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저의 이 반응은 다시 아내를 자극하는 어떤 자극의 원인이 됩니다. 그쵸? 제가 지가 뭘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듣고 제 아내는 또 자극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제가 이제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하면 그 말이 아내의 결과이면서 저에겐 또 어떤 자극이 되는 원인이 되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너는 그럼 잘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저에게 말을 한 이 말을 듣고 저의 결과는 너는 그럼 잘했냐? 이 말을 해요. 결과로. 그럼 이 말이 아내에게 또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자극을 받아서 결과로 어떤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은 아내의 자극이 되고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떤 결과로 저에게 또 이걸 계속 순환하게 되는, 그래서 체계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순환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순환적으로 계속 돕니다. 이게 이제 부부의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부에서는 교정적 정서 체험, 이걸 다 믹스해서, 내가 과거에는 부부 갈등만 계속 있었을 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돼? 이런 경험이 반복됐다면 상담사가 개입해서 우리가 이런 서로 비아냥거리거나 서로를 공격하는 이런 그 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이쁜 말을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수용하는 말로 바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 관계가 편안해지겠죠. 당연히 그전에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고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교정적인 정서를 상담자를 통해서 계속 체험하게 만들어주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긴장이 안 되고 그냥 편안하고 별로 부담도 안 되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론적으로 해석해주고 이론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접근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변화를 경험하는 어떤 부정적인 고리를, 현재 경험하는 부정적인 고리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자극이 돼서 아내가 반응을 하고 그게 다시 자극이 돼서 제가 반응을 하고 그럼 이게 또 자극이 돼서 아내가 반응하고, 이런 부정적인 고리가 아니라 아내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내가 이해해서 아내에게 이해하는 반응을 하면 아내가 이해를 받았으니까 고마워서
또 저에게 이해하는 반응을 하면 그게 또 자극이 돼서 저들 또 고마워서 이해하는 반응을 또 선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고리를 끊고 긍정적인 고리를 다시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는, 이게 바로 정서중심 부부치료에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그 체계화돼서 상담자가, 사실 여기 정서중심 부부치료 자체가 상담자 개입이 되게 많아요. 개인 상담보다 현저하게 상담자 개입이 많은 게 이제 가족 치료도 그렇지만 부부 치료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들어서 부부 상담하는 사람들이 정서중심 부부치료 이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배워보시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부부 상담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개인 상담하시는 분들은 물론 정서중심 부부치료, 정서중심 치료를 개인 상담에도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뭐 개인 상담하는 분이 이것까지 배울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부부 상담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다른 이론들 뭐 다 좋아요. 나쁜 건 없는데 정서중심 부부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래서 저도 정서중심 부부치료를 꽤나 이제 그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상담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상담은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많이 연습시킵니다. 정서중심 부부치료도 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임하고 부부 대화처럼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이제 재현이란 용어를 사용을 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런 대화를 많이 시켜요. 그런데 그 대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메러비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그 대화를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해보니까 말에서 이제 차지하는 그 이제 어떤 단어, 말의 내용은 7%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대화에서 말의 내용은 7%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쭉 말씀드리고 있는 건 내용이 중요하죠. 이건 강의니까 그래요.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말의 내용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말의 내용 중요해요. 그런데 7% 정도밖에 비중을 안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거보단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까운 관계에서 대화하는 걸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말의 내용은 7% 정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38%는 목소리에서 나타나지는 어조나 억양이에요. 청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뉘앙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55%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자극이에요. 그래서 몸짓이라든지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스처를 어떻게 취하냐. 더 중요한 건 내 표정이 어떤 표정을 갖고 얘기를 하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메러비안이 연구를 했을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유치원 아이들, 그다음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유치원 아이들 한 5명을 앉혀놓고 고무차력을 줘요. 그럼 고무차력을 아이들이 막 만집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거 마음껏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막 마음껏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 5분쯤 지나서 선생님이 가서 얘기를 해요. 잘한다. 딱 들으시면 잘한다 이 말이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들리시나요?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리시죠? 그러면 적절하게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잘한다 이 단어 자체는 7%는 칭찬이에요. 그죠? 잘한다가 욕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놈 하지마 이런 소리는 아니잖아요. 잘한다 칭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칭찬으로 안 듣습니다. 왜?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잘한다 비아냥거리는 뉘앙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안 들려요. 전형적인 게 이런 겁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들리시나요? 아니요. 왜? 말은 미안해. 말의 내용은 사과예요. 근데 미안해. 귀찮다는 거잖아. 이거는 미안한 게 아니지. 미안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쵸? 뉘앙스가 귀찮다는 뉘앙스예요. 애따 너 먹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하면 열받아요. 왜 그러냐면 뉘앙스가 사과의 뉘앙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뉘앙스로 대화를 해요. 말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표정. 잘한다 이럴 때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면 이 표정과 함께 뉘앙스가 그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뭐 끝장나자는 거지.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렇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만들더래요. 왜? 뉘앙스를 해석을 잘 못해서. 그래서 칭찬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만들더래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2학년만 가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고무차를 놓고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더랍니다. 뭔가 나에게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뉘앙스 중요하고요, 표정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데요, 저는 좀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비웃지 않아요. 비웃지 않는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그래서 참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왜 저 표정은 제가 안 보이거든. 혹시 여러분 이렇게 뭐 대화하면서 가끔 이렇게 거울 보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자기 얼굴 보세요?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그 동영상을 촬영하니까 나중에 동영상으로 제 얼굴을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해요. 왜? 표정이 어떤가 이런 거 확인하지. 그때는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이제 최근에는 꼭 그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그래서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한데 사실은 내가 비웃을 마음은 전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해.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 제가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표정은 내가 못 봐요. 내 표정은 내가 못 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리는 실제로는 내가 말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울려서 들리는 거지. 사실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울려서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동영상 찍은 걸 제가 들으면 어색해요. 지금은 워낙 이제 좀 오래 이렇게 돼서 덜 어색한데 처음에는 이렇게 녹음한 목소리, 내 목소리 들으면 되게 이게 내 목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말한 목소리를 들리는 게 아니라 울리는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단어의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요 두 개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어요. 요 말하는 내용은 내 이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랑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에너지를 어디에 써서 대화를 하냐면 단어에 말하는 내용의 에너지를 써서 대화를 하는데 실제로 제 감정은 얼굴 표정이나 뉘앙스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제 아내가 들을 때는 제 뉘앙스나 얼굴 표정을 듣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부부간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부부는 말하는 내용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싸우는 방식 때문에, 말하는 방식 때문에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부간에 어떤 주제를 던지고 대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왜 말을 그따위로 해? 이러면서 싸우는 게 대화하는 방식 때문에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은 프리페어 NH라고 하는 이게 이제 커플 관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커플 관계 분석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이렇게 이제 한 6가지 정도를 분석해요. 커플의 유형, 그래서 결혼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요. 관계 역동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지도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헌신 및 용서, 그리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남편은 어떻고 아내는 어떻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페어 NH에서 커플 관계를 분석해서 이제 그 치료적 접근을 하는, 관계를 개선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부 상담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예요. 제가 앞부분까지 프리페어 NH까지가 이제 부부 치료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 이제 부부를 상담하다 보면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친밀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부부간에는 이제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친밀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 상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이제 서로를 자극하게 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요. 그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 호소하는 이런 부부 케이스들이 이제 꽤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그 요구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상담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제가 그 앞에서도 성 문제, 돈 문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 문제, 외도와는 좀 구분돼서 그래서 부부간의 어떤 그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섹스리스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는 이제 부부간의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문제, 친밀감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이런 커플들이 이제 부부 상담에서 다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도 문제입니다. 외도 문제. 외도는 사실 그 우리나라 부부들에서 외도 문제가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여러 이유에 의해서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제 이 외도 문제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부부 상담을 한다면 꼭 외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관리가 잘 안 돼서 부부가 갈등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뭐 이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갈등을 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갈등 자체가 좀 초점인 그런 부부 주제다, 부부 상담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이 이제 가정 폭력이죠. 이건 가정 폭력. 폭력이 주제가 되는 그런 부부 상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 문제가 주제가 되는 그런 부부 상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친밀성이 부부 그 상담의 주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친밀감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그 친밀성이 부부 상담의 주제가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의처증, 의부증 사례들이 주로 이제 친밀성이 주제가 되는 그런 부부 관계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뭐 사랑의 삼각형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밀감은 서로를 좋아하는 이런 거가 친밀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과 함께 열정, 그 다음에 헌신, 이렇게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이걸 우리가 그 이제 건강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간의 친밀감이 좀 많이 이렇게 저하된 경우, 이런 경우들, 특별히 이제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경우에 정말 의처증, 의부증이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릴 정도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약물 복용하기 이전에는 도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약물 먹어서 치료가 되냐? 치료는 안 되고요. 그 의처증, 의부증으로 가는 그런 정도를 좀 줄여줘요. 약을 먹으면 정도를 좀 줄여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이런 접근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부부간의 어떤 친밀감이 좀 많이 저하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의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만 이제 어떤 이슈를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만의 어떤 그 취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꽤나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친밀감이 충분한 부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처증, 의부증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좀 많이 다뤄지는 주제는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의사소통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소통에 있어서 좀 많이 그 부부간에 주의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감정을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 너무 격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겠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건 실제로 저는 부부 상담도 오래 했고 이제 상담도 꽤나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내랑 대화를 할 때 그 이제 어떤 감정이 적절하게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그건 좋은 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잘 제어가 안 됐을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 한잔 하고 대화합시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서 화장실 들어가서 좀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감정을 조절하고 대화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감정 조절이 안 됐을 때는 메러비안의 법칙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말의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표정이라든지 이런 데 내 감정이 드러나져서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이런 대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화를 할 때는 의도와 내용이 있어요. 의도와 내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에서 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도는 그 말을 하는 민마음. 사실은 제가 제 아내한테 제발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의도를 갖고 어떤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표현만 아내는 들리지 내 의도는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의도를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잔소리를 막 하는데 왜? 걱정이 돼서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사실은 걱정이 돼서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의도를 딱 까놓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걱정이 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가 좋은데, 막 너 이거 언제 할 거야? 너 저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막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게 계속 물으면 제가 쪼는 듯이, 공격하는 듯이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의도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워.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 그냥 걱정이 돼. 이렇게 말을 하면 걱정을 하는구나.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난 이런 준비를 해놨어.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와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무슨 의도에서 이 말을 하는 거지? 라는 걸 명확히 알고 그 의도를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제가 상담했던 많은 경우들이 남편은 도망자가 되고 아내는 추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 도망자 추적자, 아까 그 정서중인 부부치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망하는 사람은 갈등하기 싫어서 도망하고요. 추적하는 사람은 우리 관계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추적을 해요. 근데 이제 둘 다 부부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동일한 의도가 있는데 나타나지는 현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를 오해하고 더 갈등이 깊어지는 이런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도를 잘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성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 문제 참 중요합니다. 부부 상담에 있어서는 성을 이제 꼭이라고 하면 안 되죠. 거의 다루게 돼요. 실제로 상담을 이제 급한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면 성, 그다음에 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섹스리스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섹스리스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섹스리스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서 부부간에 이제 그 어떤 성관계의 필요를 느낀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노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섹스리스로 빠지게 되는 게 이제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그 느끼는 건 뭐냐면, 아래도 적었습니다만 아내와의 성관계에서 만족을 못 느껴요. 아내와의 성관계에서 만족을 못 느끼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거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남편들은 야동을 보면서 자위를 하고 이제 그 부부관계는 거부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둘 다 이제 그 부부가 다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상담사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좀 아내들한테 그 제안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남편들이 그 배우자에 대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신비감을 못 느끼면 이렇게 그 성관계에 대한 어떤 그 흥미, 자극, 이게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이렇게 그 배우자에게 너무 이렇게 편안한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서로
서로를 위해서 안 좋다고,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신비감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서로에게 어떤 그 호기심 이런 걸 더 자극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부부 간의 어떤 성관계에도 이제 그 흥미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너무 이렇게 그 편안하고 너무 그 퍼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그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동을 보면서 자유행위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남편들 중에서 이제 남성의 성이라고 하는 건 뭐 여성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성의 성은 약간 스트레스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 욕구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걸 이제 스트레스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부부간의 성관계를 하면 매우 이제 건강하게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양한 이유에서 이게 어긋나 버리면 남성들은 이렇게 뭐 야동을 보면서 이렇게 그 자위를 해석을 혼자 해소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눈치를 안 봐도 되고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뭐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그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어떤 감정을 많이 갖냐면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여자로 안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우 자존심 상해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성에 목매냐, 뭐 섹스에 목매는 사람도 아닌데 뭐 이러고 이제 오히려 더 그 화를 내는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부부가 왜 그러냐면 부부는 특성상 배타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뭐 관계하지 않는 성을 둘이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성을 요구할 수 있고 배타적으로 성에 대해서 그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같이 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성을 위해서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어떤 성적 자극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집안이라는 공간이 너무 익숙해서 그 불편하다면 뭐 어떤 뭐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얻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서 부부가 성을 더 흥미 있어 하고 성에 대해서 더 이렇게 그 서로 지루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그 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응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부 상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중요한 문제로 얘기되는 건 외도의 문제입니다. 외도의 문제. 아마 선생님들 이제 외도하는 부부들 가끔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외도가 남편의 외도와 아내의 외도가 좀 달라요. 물론 뭐 제가 100% 그래요.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략 한 7, 80%가 이렇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아내랑 이혼할 마음을 갖고 외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제 남편의 외도는 단지 그 섹스를 하기 위한 외도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경우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못 느껴서 다른 사랑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외도는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남편의 외도와 아내의 외도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외도는 좀 희한하게 한번 외도를 해서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어떤 그 치료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습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내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남편이 외도가 발견이 됐을 때는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분명히 어떤 치료적 접근을 해야 그 다음에 외도를 안 하게 되지 그걸 그냥 내가 적당히 용서해 준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 아내가 외도를 한 이런 경우면 남편이 부부관계를 그래도 유지할 의지가 있다. 아내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외도한 건 아내인 건 맞죠. 그래서 잘못한 건 아는데 사실은 아내가 외도한 건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남편의 사랑을
이제 의심해서 그 외도를 선택한 가능성이 높아서 아내가 잘못한 거지만 아내를 더 사랑해 줘야 되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해결 방법으로 접근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강의 안에도 강의한 뒤에 이제 사례를 집어넣었는데 우리 부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사례. 요 사례는 이제 그 여러 부부 상담을 한 사례를 이렇게 좀 믹스해서 써놓은 거예요. 딱 한 부분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외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사례니까요. 그 사례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의 외도가 발견이 됐을 때는 그 외도를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실히 교정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고요.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남편이 아내를 정말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방식이 이제 다시 아내가 외도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상처받는 남편의 마음 이해하고 아내가 사과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아내의 그런 행동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통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중재자를 부부가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건 내 친구들. 만약에 이제 제가 제 아내랑 갈등을 했다면 내 친구들한테 야 누가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너는 뭐 잘못한 게 조금이고 네 아내가 잘못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도 이제 와이프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남편이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재자를 잘못 선택하는 거죠. 또는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을 중재자로 끌어와 제 아내는 이제 제 입장에서 장인 장모를 중재자로 끌어와. 이건 매우 부정적인 그런 갈등 관리 방식이 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제일 가장 이상적인 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정말 마음에 존경할 수 있는 둘 다 동시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약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목사님을 둘 다 정말로 존경한다 그러면 목사님을 중재자로 삼는 거 매우 좋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 상담자를 중재자로 삼아 이것도 이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내 입장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중재자로 삼다. 그냥 하소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중재자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부가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건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회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 상대의 가정을 네 집은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거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가 갈등을 하더라도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이제 부부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부모를 중재자로 선택을 해서 접근을 하면 제가 실제로 이제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남편도 자기 부모를 아내도 자기 부모를 이렇게 데려와서 갈등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집안 싸움이 돼요. 상담을 해서 이 부부 자체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화해가 돼서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모들이 집안 싸움이 돼서 도저히 이런 집안과는 사돈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서 결국은 둘을 갈라놓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경우죠. 그래서 갈등 관리를 할 때는 중재자를 이제 잘못 선택하는 거 매우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꼭 지켜야 되는 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주지시키면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정폭력의 경우입니다. 가정폭력은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가정폭력 사례로 접근하는 가정폭력과 부부가 자발적으로 상담을 와서 접근하는 가정폭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례로 접근하는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접근을 해요.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그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뭐 모순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심각하지 않은 그런 폭력의 문제로 부부가 자발적으로, 남편도 충분히 내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꾸고 싶다라고 자발적으로 온 가정폭력이라고 한다면, 아내는 어떤 방식으로 자극을 하는지, 남편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는지, 이걸 좀 찾아서 우리가 이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접근을 좀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정폭력 사례로 만약에 접근하는 가정폭력이라고 한다면, 이건 가해자가 이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폭력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질 때 가정폭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통제하려는, 넌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야 라고 하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어떤 의도, 그런 접근을 우리가 찾아서 그걸 이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 이제 제가 그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이제 오래 해왔고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가정폭력을 이렇게 봤을 때 가정폭력은 신고해야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 나타났을 땐 경찰에 신고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왜 그러냐면 한쪽 배우자가 한쪽 배우자를 힘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정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힘으로 제압하는 걸 더 센 힘이 차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안 되는구나를 경험해야 바꾸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신고하도록 하는 게 이제 좀 효과적인 그런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게 필요한데, 실제 가정폭력을 이렇게 쭉 이렇게 상담을 해서 접근을 해보면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정폭력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가정폭력을 할 확률 7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옥 같고 그렇게 치렀던 가정폭력인데, 내가 어른이 돼서 나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치유가 되지 않아서 가정폭력을 똑같이 대물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과거의 그 상처라든지 과거의 문제를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가정폭력의 가능성은 매우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그 강의한 뒤에 붙인 이제 사례 2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이런 가정폭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래서 이 이제 돈 문제는 부부간의 돈을 어떻게 우리가 모을 것이냐,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어떻게 불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두고도 이제 어떤 그 부부 관계를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할 때 꼭 돈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이제 결혼할 때는 맞벌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맞벌이를 해서 돈을 벌면 이 돈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돈은 어떤 식으로 둔다. 그리고 그 용돈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한다. 그리고 이 이제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투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를 한 이후에 이제 그 돈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우리나라 남성들이 결혼 이주 여성과 결혼을 할 때 이 아내를 돈으로 사왔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 이주 여성도 한 인간으로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상담적 접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래를 같이 계획하는 이런 이제 관계로서 이제 적절하게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왔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부 상담을 하시면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꼭 다루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부 상담을 하시면 좀 이론에 대해서 어떤 한 이론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상담 사례에 대해서 좀 많이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연습이 되시면 보다 효과적인 그런 이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제 부부 상담, 부부 치료의 실제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